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로는 수요 공급이 깨진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거죠. 네. 네,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현물 ETF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의 10배 정도가 되는데 네. 반감기가 되면 이제 또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물 ETF가 출시된 후에 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자금이 뭐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들어오는 금액이. 네. 특히 그 금 ETF와 비교하면 아주 그냥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요? 계속 들어오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 금 ETF 잠깐 설명드리면 2004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금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SPDR 골드 쉐어스 ETF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장 후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3일 만에 10억 달러면. 근데 비트코인은 이 금 ETF가 2년 동안 도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요? 2년? 그거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예.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예,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4월 한 20일경이 반감기인데 이 와. 반감기가 되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꾸준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되게 보면 이제 그 원래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가 큰 상승을 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이 이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와,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돈이 들어가세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 ETF도 한 2004년에 상장되고 한 7년인가 계속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떨어지지 않고. 와. 그 처음에 딱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참 비트코인이 글쎄 뭐 이게 얼마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웅달에 와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내재 가치 계산하기가 어려운 자산이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 같다고. 예, 그때 그랬죠. 한 2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네. 상방이 막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이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 이유도 이제 CPU 공급 부족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800불 한다. 그럼 이게 갑자기 뭐 8,000불이 된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너무 고평가가 됐다는 걸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네. 뭐 회사에 그 얼마 벌어들이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뭐 지금 한 7천 한 500만 원 된다. 근데 갑자기 이게 2억이 돼도 3억이 돼도 어떻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피카소 얘기하셨는데 피카소 그림이 뭐 10억이었다가 갑자기 이런 100억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거 뭐 사기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산으로서 뭐 가치가 뭐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야.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지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한다고 네. 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느끼는 게 이게 좀 빨라진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3번에 걸친 반감기를 보면 네. 반감기 이전에는 별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1년 6개월간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상승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 반감기는 과거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에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선반영된 거다.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4월이 반감기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내년 10월까지 올라야 되는데 내년에 상승분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건 왜 상승을 했냐면 ETF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 건 아직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있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거고 ETF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그게 반감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 공급이 없는데 지금 공급이
반으로 더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럼 반감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야, 진짜 그러면은 진짜 비트코인 얼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상상도 안 가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네네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가 네. 나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이슈인데 그 이런 것처럼 혹시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주목하신 뉴스 같은 게 최근에 있으실까요? 예, 트럼프 뉴스를 좀 찾아봤고요. 네.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만 조금 하면은 뭐 자산으로서 뭐 좋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인기가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점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뭐 돈도 아니고 변동성도 심하고 취약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앞에 팬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선 후보니까 어. 과거에 비트코인 인기가 올라가고 네. 과거에 비해서 다시 할게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인기가 올라가고 국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태세 전환하는 건 당연한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원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요번에 그 총선 보니까 이제 그 총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네, 비트코인 맞아요. ETF 허용하겠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뭐 널리 퍼지니까 이제 뭐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국민이 원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건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근데 그 같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거 나옵니다.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그 대통령에 당선되면 CBDC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하니까 아니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CBDC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갑자기 또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CBDC하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DC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을 시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익명성의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BDC는 디지털로 발행되니까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원하면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감추고 싶은데 네. CBDC를 사용해서 결제가 돼버리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은 정신병 약을 먹고 있거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이제 바로 정부의 폭정이다.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익명성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또 이상한 말을 씁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미국 달러에 페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한 개는 1달러고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발행되면 미국 정부는 뭐 1달러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효과는 CBDC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굳이 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 뉴욕주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미국 국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은행 예치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걸로 미국 국채 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을 국채를 소화해줄 상대가 생긴 거죠. 사실 그런 점은 또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이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종이 달러는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달러가 이제 확산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달러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돼서 그렇고요. 전 세계 17억 명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도 하고 송금을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이제 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달러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17억 명 은행이 없는 데서 사는 17억 명 사람들한테 달러를 사용하도록 해야 저변이 넓혀지거든요. 네. 근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데 종이 달러는 사용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달러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DCP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해서 달러의 그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럼 중국의 디지털 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디지털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굳이 CBDC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심지어 국채를 사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그 익명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CBDC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과거부터 CBDC는 미국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국은 보니까 거래소 같은 데서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로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연하죠.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데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산다든가 뭐 두 번째로 산다든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하는 걸 보니까 원화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된 그 통화가 원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요 미국 시장에서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밤이 되면 미국이 폭등을 하고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 이제 그냥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미국 시장이 열리면 또 오르고 이런 장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원화로 결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화폐였으면 낮에 우리 시간은 낮에 아시아 시간에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달러로 안 잡히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정말 늘어나면 네.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거래들도 활발해진다고 네, 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예비 후보의 입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봤을 때 조금씩 그리고 자산운용사들도 막 담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럼 포트에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라면 100% 중에 몇 %까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을 담아 보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포트의 한 20%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으면 당장 저는 14%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까지는 지금 담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게 또 비싼 게 더 오르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상황에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겠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이면 그중에 20 정도는 비트코인을 하는데 14% 정도는 당장 채우고 한 6% 정도는 조정을 받으면 뭐 사고 뭐 조정 안 받고 계속 가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게 무조건 싸게 살려고 기다리면 또 오지 않는 거고 적절한 가격이나 조금 비싸더라도 성장주면 사는 거 그런 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수요 공급이 지금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본질 가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를 모르는 자산이고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그 폭락을 한다 해도 막 예전처럼 막 80% 그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작가님께서 최근 몇 달 동안 포트에 좀 담은 자산이 있으실까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계속 장치는 자산 아까 했지만 BIU, 바이오, 비트코인, 비만 치료제, 우라늄 사실 이렇게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는 자산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조금 사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TF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상승을 안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되게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불을 땡겨서 올라가면 한참 있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참 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사실 그러면 또 이더리움 사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중국의 움직임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또 경제 규모가 크고 이 유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국 같으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이 비트코인을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진짜로 미워한다면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죠.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만. 채굴자들 혼내준다 그러더니 뭐 중국에서는 아직도 채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 교포들, 교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 상황을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되고 거래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저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했다가는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 하고 이제 분명히 지금 뭐 ETF 신청한 것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합법입니다. 당연히 소유는 합법이겠죠. 소유하는 건 합법이죠. 거래하는 건 어떨까?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그 국민들이 바이낸스에 로그인을 하고 OKX에 로그인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법적 제재가 없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코인으로 거래를 해요. USDT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을 사고 팔고 막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위안화 입금은 안 돼요. 한국에 비교하자면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코인을 가지고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원화 입금은 어떻게 불법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보하신 분이 본인이 이제 핸드폰 한 거 딱 찍어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OKX에 가보면 개인 대 개인으로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입금을 통해서. 비트코인 팔 사람 하면 하시는 분들이 쭉 올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아직까지 평점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별로 문제 없고 거래를 아직까지 한 100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하고 이제 후기 올리면 그거 보고 거래하고 그럼 믿을만하네.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는 겁니다. 은행 입금해주면 받았어요? 하면 이제 확인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이 입금됩니다. 보통 USDT를 받아요. 그러면 이 USDT를 가지고 다른 걸 사니까. 그러니까 이 위안화 입금만 안 되는 거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저도 그걸 접하고 나서 아니 중국이 비트코인 쫓아내고 막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ETF 지금 신청 들어갔는데 벌써 중국이 미국만 재미 보기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ETF 발행하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홍콩이 옛날에는 이 금융의 허브였는데 이 상품들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이 홍콩이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 정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게 암암리가 아니고 이제 묵인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해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중국이 블록체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하죠. 이걸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의 폭발력 있는 뭐 하나의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무기잖아요. 이 정보가 무기듯이 이게 어느 정도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저금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특허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 최고로 회사 비트메인이 상하이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이 꿍꿍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우리가 한번 주시해보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면을 싹 벗고 이제부터 비트코인 이러면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ETF 말고 반감기 말고도 유동성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을 보면 이상하게 비트코인하고 이 전 세계 M2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찍어내는 돈들 실제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 은행에 예금돼 있는 거 이런 걸 다 합친 걸 이제 M2라고 하는데 그 머니 서플라이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M2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상승만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줄어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승, 더 큰 상승. 왜냐하면 달러를 안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원화를 안 찍어낼 수는 없고 안 찍어내면 세계의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클에 맞춰서 찍어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2023년 중반까지는 꺼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말에 튕겨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4년 주기 사이클하고 비트코인 사이클하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사토시가 그걸 알고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소름 끼칠 만큼 유동성 사이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 참 재밌는데 그런 거 보면 또 한 번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에 계신 분들이 또 중국이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념만 다르다. 그런데 얼마든지 또 차압을 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음성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길을 열어주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들은 또 본인들이 일일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좋은 선택이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게 해주는 게 유사시에 본인들이 딱 막을 수도 있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코인 투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CBDC. 네, CBDC. CBDC 하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 현지인들은 CBDC가 뭔지도 잘 모른대요. 실제로는 안 쓰여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CBDC에 중국이 뭐 모든 걸 걸고 끌고 가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막 강압적으로라도 CBDC를 사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법정 화폐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막 아주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CBDC는 그것만도 못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계신 분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대외적인 한 스탠스, 어떤 의도를 갖고 CBDC를 밀어서 중국의 위안화 입지를 좀 디지털 위안화를 좀 구축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놓고 이 코인은 살짝 눌러주고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는 그러한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네 유튜버예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도전이다. 도전을 하는데 이 모든 비즈니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카드가 더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마이클 세일러가 저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비트코인에 올인했는데 비트코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 당신 한국말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 초대해서 당신 얘기하는 거 좀 얘기하면 한국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깨우침을 받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투자까지 연결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더 좋을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거 선심 써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 안 나온다고 제 채널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저 사람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메일을 썼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너무 뜨겁다.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의 그 열정적인 그런 모습과 당신이 생각하는 해안 이런 걸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다라고 딱 썼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그걸 보냈더니 처음에는 답이 없다가 어, 그 비서가 먼저 이제 봤어요. 비서가 보고 우리 회장님 너무 바쁘다. 저한테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무시하지는 않고. 왜냐면 저를 무시했다간 제가 그 사람은 아주 건방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까 봐 답을 줬는데 그 다음 아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마이클 셀러한테 저한테 직접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마이클 셀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비서가 답을 했는데 마이클 셀러가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대충 봤다가 제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본인한테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비서하고 스케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이제 하고 이제 스케줄을 잡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줌을 딱 켜놨는데 제가 처음에 무료 줌 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45분 제약이 있어서 마이클 셀러랑 얘기하다가 잠깐 이거 무료 버전이라 이거 끊겨요. 잠깐 다시 접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유료로 바꾸고 제가 유료로 바꾸고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버벅거려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울려.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 전화가 울려서 딱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딱 받았더니 Hello, this is Michael Saylor.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야. 그리고 접속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링크 다시 보내겠다. 제 핸드폰에 마이클 세일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 땄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니어도 상대방이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고 힘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다면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좀 당당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전 정신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 아저씨도 해냈습니다. 저는 홍콩 이번에 갔다 왔는데도 네. 홍콩에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현지 벤처캐피탈 대표님들이랑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 가문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 회사의 직원분이셨지만 그냥 높은 고위 임원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가문은 결국 이제 중국의 가문이겠죠. 홍콩에 계신 이제 패밀리 오피스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주축이잖아요. 그런 큰 부자 가문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채권, 가장 큰 포션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 이제 그 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 거기 이제 금 또는 부동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대체 투자 자산은 한 1에서 10% 내외예요. 투자하는 비중이.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 언더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채권과 상장 주식.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가 홍콩에도 그래서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 부자가 갑자기 자수성가를 해서 몇백억씩 번 그런 젊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은 또 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넘어오려면 결국 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20% 정도 그냥 막 투자가 되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 좀 한 궁금한 게 그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이 강연할 때 보면요, 막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S&P 500이든 물가 상승률을 잘 이렇게 거의 비트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부자분들은 왜 채권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율 해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희는 구매력의 하락을
고려를 해야만 하는 정도의 이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구매력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한 수익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해서 구매력이 1년에 막 10%씩 지난 이제 코비드 때 그랬듯이 하락한다고 해보자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10%씩 발생한다 연간.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똑같이 월급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연어 샐러드 먹던 사람은 이제 연어 샐러드가 아니라 그냥 샐러드를 먹어야 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다가 그냥 샐러드가 아니라 이제 그냥 백반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부자들은 내가 연어 샐러드를 먹던 사람이 굳이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없죠. 연어 샐러드 가격이 10% 비싸진다 해도 네. 그냥 똑같이 연어 샐러드 먹겠죠.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어.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채권은 무위험 수익이라고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 수익, 무위험 수익. 네.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연 한 타겟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들의 일반적인 타겟 수익률. 네. 연 8%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무위험 수익 처 역시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죠. 채권은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네. 이제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은 막 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15년 정도 채권의 완전 성장기였어요. 그 모든 증권사,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 부서가 가장 컸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안 좋았던 거지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고 이제 아직도 그 트렌드가 남아 있는 거죠. 기준금리 어차피 이제 또 내릴 건데 이제 다 올라갔잖아. 채권 올라가겠네. 채권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은 패밀리 오피스 이제 운용하시는 자금 운용력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뭐 연어 샐러드에서 사람이 좋은 거 먹어봤자 또 한계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자동차도 비싸봤자 뭐 5억 뭐 이러니까. 뭐 5억짜리가 10억짜리든 뭐 15억짜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네,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질문을 좀 드릴게.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의 급상승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좀 횡보 또는 하락세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4월 반감기 전까지 좀 혹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그 기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신호는 네. 비트코인 ETF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자금이 이제는 이제 넷 인플로우 순 유입으로 전환됐어요. 1월 25일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이제 순 유출해서 순 유입으로 전환돼서 조금씩 이제 전체 ETF AUM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GBTC에서 언제까지 빠질 거냐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GBTC를 누가 들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던, 간접 투자하고 싶었던. 근데 아크인베스트는 GBTC를 ETF 상장되자마자 며칠 후에 다 정리했거든요. ETF 상장되기 전에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죠. 그 아크인베스트가 평단가가 24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GBTC가 지금 제가 가격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손 털고 나왔을 때 35불이었어요. 주당 35불. 그래서 이제 24불에서 35불, 11불 정도 수익 보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펀드들이잖아요. 펀드들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 이 증권 수익을 상품을.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또는 이제 아주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소규모 펀드라면 아마 지금 이거 GBTC 상품을 팔면 자본이득세를 엄청 내야 될 겁니다. 최대 미국이 자본이득세가 25%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른데 5%, 10%, 뭐 20%, 25% 이렇게 다른데 다들 뭐 부자들이었을 테니까 대규모로 당연히 투자했을 테니까 GBTC가 ETF 되기 전에는 장외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미니멈이 있었고 미니멈이 뭐 수억 원에 달했을 텐데 그러면은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자본이득세가 적어도 25% 나온다 지금 팔면 네. 그러면은 좀 계산을 해보지 않을까요? 절대 이거 저는 내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아, 이제는 안 판다. 이제는 안 판다. 아.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보고 어. 이제 자본이득세를 시원하게 내고 나오던가 뭔가 이거를 이용해서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좀 더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네. 이제는 GBTC는 아시겠지만 ETF 수수료가 비싸서 이제 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GBTC로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상품으로 아마 투자를 할 거고 GBTC는 어느 정도 그 고정돼 있고 나머지 펀드들의 유입이 되면서 전체 ETF AUM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처음보다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유입이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자금이 순유입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 두세 달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후, 그래서 올해 말 정도 10월에서 11월 사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로 통한 자금 유입이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폭락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고점에서 20%는 빠졌다가 한 10% 회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막 더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이 비트코인 그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놓고 보면 네. 역사적으로 이 반감기 전에 한 번 크게 상승이 왔다가 조정이 와요. 근데 그게 한 반감기를 지나면서 조정이 오기도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랠리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랠리가 한 번 있었고 그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로 접어드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4월에 이제 4월 20일로 지금 예상되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한 번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이 이제 30% 조정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뭐 4만 지금 한 6천만 원 선에 이제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서 30% 조정이면은 한 여기에서 1,800만 원 빠지니까 한 4천만 원. 네, 그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또 경제 상황과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또 안 내려가고 뭐 계속해서 뭐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러면서 기준금리 안 내려주고 근데 또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하고 막 이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상 반감기가 지나고 그렇게 6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다시 조정이 끝나고 이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상승 전환 국면이 보통 오고요. 18개월 후가 되면은 보통 그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 후로 이제 새로운 전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좀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약적인 가격 상승이 한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긴 한데 거기에 뭐 100%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모든 걸 막 전부 팔았다, 전부 사고 막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엄청 위험하죠. 네.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확률이라는 건 사실 가지고 이제 게임하듯이 플레이하면 안 되죠. 네. 투자는 게임이 아니니까. 게임이야 뭐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번의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네, 배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좋지 않은 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너무 지금 부담된다 싶으면은 뭐 일부만이라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네, 일부 정리하고 이제 익절하고 있죠. 또 이제 보다가 또 가격이 좀 빠진 것 같으면 그동안 쭉 캐시를 이제 또 축적해왔다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좀 더 사고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춰져가지고 또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또 너무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혹시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미국 경기가 뭐 저는 이제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펀더멘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빚더미 위에서 사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투자자의 어떤 투자자 또는 이런 사업가들의 행동이 그 전에 있었던 그 큰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로 말미암아 이제 돈의 값이 싸졌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 사업가들이나 또는 이제 개인들에게 뭐 조금씩 위기가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지원이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의 어떤 행동에 또는 성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아직 꺼지려면은 좀 한참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박스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네. 상당히 상전벽해 이제 새로운 상전벽해가 밝았다라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가장 감명 깊게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인데 네.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이 채권 투자자예요. 전통적인 채권 투자자인데 이분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저금리 기조는 끝나고 이제 높은 기준금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현재 5.5%의 기준금리 선에서 내려오겠지만 그게 다시 제로금리 0에서 2% 수준의 저금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4% 정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5.5%의 기준금리가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준금리다. 현재.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금리로 돌아온 것일 뿐이고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저금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게 느껴지니까 죽겠다 하지만 버텨낸다는 거죠, 이거를. 자영업자들도 뭐 힘들다,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갭 투자 물린 분들도 힘들다 하지만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빌려왔던 사람들은 힘들죠. 하지만 버텨낼 거고 빌려주는 사람들의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러우가 아니라 렌더들의 강세장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렌더가 되라. 그러면은 무위험 수익이 한 기존에는 뭐 한 6%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채권을 내가 발행했을 때 채권자가 됐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이었다면 이제 그게 한 8에서 10%까지 늘어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투자했고 사업을 읽어왔던 사람들은 물론 일부 망하고 또 이제 청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 대다수는 버텨낼 거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렌더 우위 시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 비즈니스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는 밸런스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급격하게 내릴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면서 한 4%대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또 올렸다. 이렇게 계속 저는 올해 내내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변동성이 그렇게 작게 움직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아 보이죠. 네.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위험자산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에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아주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가 이렇게 유지된다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이면에는 지난 이제 작년 이제 중반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굳이 이
주식과의 이제 나스닥 같은 주식 이제 시장의 지수와도 동조할 때는 굉장히 크게 동조를 하지만 한 번 동조화가 끊기고 나면은 아예 동조하지 않는 성향을 또 보이거든요. 그때가 딱 작년 그 상반기가 막 끝나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지역 은행들이 연달아서 연쇄 파산할 때 네. 연준이 나서서 이제 부양책 발표하면서 살렸잖아요. 다시 이 은행들을. 그 사태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혼자 막 맞아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주식시장은 막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 비트코인이 결국 전통 금융 시장과 또는 연준의 이 기준금리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감히 예상컨대 기준금리가 똑같이 이렇게 higher for longer라고 하죠.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걸로 확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리거가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뭔가 이 기존 경제 또는 금융 시스템에 있는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겨 올리는 거죠. 네. 뭐가 될 것 같으냐면 이제 그 BTFD라고 해가지고 BTFT인가요? 네. 그 연준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 그 펀드가 이제 3월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그 지역 은행들이 또 이제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분명히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한 번씩 이제 파산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은행들이 파산하는 건 당연히 막으려고 할 거예요. 또 막으려고 할 텐데 이제 이것들도 결국 누적되다 보면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뱅크런이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트코인 같은 대체제가 결국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